제가 인터넷 사진 자료를 약간 번역을 잠깐 하기도 하고, 이제 체계를 좀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예. 인류는 언제부터 이 지구 위에 살게 되었느냐? 종래 학설에 의하면 인류는 약 200만 년 전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진화되었다. 그리고 100만 년 전에는 유럽과 아시아로 퍼졌으며 1만 2천 년 전에 이들이 베링해를 거쳐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소련 고고학자 유리 모차노프는 새로운 학설을 내세웠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아주 고고학적인 중요한 문화적 유산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아마 이 시베리아가, 즉 아시아가 최초 인류의 발생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시베리아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1975년부터 고고학들이 발굴하기 시작한 이 유적은 중부 시베리아가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으로 조사해본 결과 약 3만 5천 년 전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주거지에서 생활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이곳에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수천 미터에 이르는 촌락을 형성해서 진보된 복합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발견되는 시베리아 구석기 유물들은 인류의 문명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통설을 뒤엎고 아시아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요람지가 아시아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일 먼저 아메리카 땅에 건너온 종족은 인디언들인데, 이들이 아시아로부터 베링 해협을 건너서 왔다는데 의견을 전부 일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BC 2만 5천 년 전에서 9천 년 사이에 동북 아시아와 알래스카가 넓은 평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시아의 요람지에 살던 인간들이 베링 해협을 통하여 그곳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면서도 연대에 대해서는 약간 학자에 따라 연대가 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롭게 북미 인디언들의 이주에 대해서 과학적인 탐구를 한 세 분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그린버그 교수하고 애리조나 대학의 제고라 교수,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터너 교수 팀이 이 신세계라 하면은 이 미국을 말하죠. 미국의 선사 역사에 대해서 명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세 분들이 언어하고 혈액형과 치아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1만 5천 년 전에 현재 시베리아 레나강 계곡에 엠브린드 혹은 알곤큰이 이주를 했다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6천 년 전에 현재 시베리아 알당강 유역에 아타바스탄 혹은 나데나가 이주를 했으며, 셋째는 4천년 전에 소련과 중국 사이에 있는 지역에 걸터 있는 아무르강 분자의 에스티모 알리오시 이주를 했다. 이렇게 해서 세 번 이주가 됐다 하는 것을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치아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세 사람이 다른 경로를 연구해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각 세 번의 이주가 있었는데 그 세 번의 이주에 그 내용들이 같다는 것은 이 세 번 이주의
그 조상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언 종교 업무 속에서는 그 인디언 땅에 가면 장성들이 서 있는 거 앞에서 그림을 봤죠. 그 다음에 곰술배사상은 우리 당문설화와 밀접 관계가 있고, 또 그 피라미드가 있는데, 미국에 피라미드 아주 큰, 세계 최고로 큰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이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고 머리카락이 까만 인종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박물관에 지금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제가 오로지 하나의 그 자료를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집신이었습니다. 사진도 좀 찍어 왔습니다만, 제가 그 카메라가 휴대폰이 돼가지고. 메소포드에서. 예. 사진 많이 찍었어요, 집신 사진. 예. 집신이 70여 켤레가 발견된 적이 있어가지고 현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그 형태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혈연관계를 조사해 보면은 혈연관계에 HLA라는 것을 이용해서 혈연관계를 조사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피를 수혈 받았을 때 어떤 피는 맞고 어떤 피는 안 맞는다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게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런 건데,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은 한국인과 인디언들이 100% 똑같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여기가 이제 그 집신이고요. 이게 제가 찍은 집신입니다. 그때 저 읽어봤었는데, 저기 뭐 굉장히 중요한 교육품으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걸 많이 생산해갖고 막 다른 쪽으로 가서 팔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네. 인디언들 놀이에서는 실뜨기와 고누, 윷놀이 등이 있는데, 실뜨기는 우리가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죠. 특히 혼자서 발에 걸어가지고 하는 것도 인디언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고누, 윷놀이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놀이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디언들의 모습이 우리 옛날에 저 시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하고 아주 닮았다는 거죠. 깜짝 놀랄만. 그리고 수만 년 전 지금 바이칼호 부근 어느 곳에 함께 살았던 조상들의 한 뿌리 자손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그 자료를 통해서 알고, 그렇게 왜 닮은 모습인지를 이해가 됐다는 거죠. 몽골계 연구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몽골인들이 워낙 강인하고 생명력이 즐겨서 징기스칸 시대에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청나라 시대 등의 인류사의 굵직한 족적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인데, 그 몽골계 중에서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의 시각이 아니고, 지금까지 뭐 조사들이 전부 서양인들이 했는데, 앞으로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그 어떤 몽골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데에 대한 주체성 연구에 한 걸음 다가서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빙하기는 미국으로 인디언들이 이주를 하게 하려면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이 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이 빙하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온 거죠. 벽에 하나 붙으시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2억 년 전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유라시아와 이게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는데 여기 지금 인디아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서양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면서 인디아가 이게 유라시아하고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에 이루어졌다. 이 자료 괜찮은데요. 예. 대부분 이런 자료에 위도 값이 안 나오거든요. 예. 안 나오고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 자료 상당히 괜찮은데. 예. 그대로 그리면. 예. 그 현재 지금 모습으로 이제 이게 되었는데 되어가는데 여기 지금도 이 대서양이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손톱이 자라는 그 속도 정도로 움직입니다. 이게 빙하기는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빙하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빙하가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덮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빙하가 얼음이 많이 어니까 저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바닷물이 아주 적어져 가지고 육지로 변해버린 거죠. 이런 모습들이 육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륙 아메리카와 아시아가 연결된 거죠. 이 땅을 이제 통해서 인디안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을 때도 배를 가지고 이동했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 이동 경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에 왔을 때도 이렇게 얼음이 얼면은 이렇게 해서 얼음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빙하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육지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동영상이 돼가지고. 그냥 엔터 하시면 돼요. 이게 빙하의 모습 보이죠? 이 남쪽하고 이쪽하고. 빙하 두 가지 정도. 예, 빙하가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주를 했다는 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미국 자료인데도 첫 아메리카는 아시아로부터 왔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링해를 통해서. 저기 연결되면서 아시아 대륙에 있던 짐승하고 북미 쪽에 그때 디아트리마라는 큰 새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보면 그 새하고 아시아에 있었던 저 대형 포유동물하고 다퉈요. 그래서 북미 대륙에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들이 이제 다 멸종하는 과정들이라고 해요. 대륙이 연결되면 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온갖 짐승들이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도 우리가 갈 때는 올 때는 바로 저 시베리아로 베링기로 절로 갔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내가 한 2시간을 봤는데 와, 꼭 그거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알래스카로 해가 절로 지금 저 코스 오는 걸 한번 보세요. 빙하가 다 보여요. 보이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2시간 이상을 그냥 완전히 약간의 스왑퍼지대 비슷하면서 눈하고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금방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사람 흔적 하나 없는 거대한 게 비행기로 2시간 정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인류가 그런 타이가 툰드라지대를 거쳐갖고 넘어온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네.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의 이동이 있었다. 먼저 이동한 분은 남아메리카까지 가게 되고 늦게 오면서 북아메리카에 머물렀다는 거죠. 어떤 책자를 보면 북미에서부터 남미 칠레 맨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한 1000년밖에 안 걸렸대요. 인류가.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로 보는 인류 이동입니다. 염색체 하플로 그룹으로 본 인류의 이동. 그럼 여기에 지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YSNP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뭘까요?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예. 저거 뭐야 폴리 뭐 팔리죠. 저기 뭐냐면 그네 저뭐 이게 요즘 지금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른 DNA 코드 30개 경기 상 중에 개인별로 다른 그 포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 잘 듣고 안 듣는 이유도 저렇게 된 조 부분이 사람마다 달라갖고 그게 결국은 이온 채널 만든 단백질로 들어갈 경우에는 약물 효과도 다 다른 거죠. 지금은 게노믹스에 저게 예.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모폴리즘. 네. 그 다음에 하플로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뭐 뜻이 뭘까요? 그 다음에 YSTR인데요. YSTR은 Y 연수체의 유전적 지표라고 합니다.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SNP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포핵 속에 염색체가 갖고 있는 30억 개의 염기 서열 중에서 개인의 편차를 나타내는 건데, 다른 염기가 같은 위치에서 흔히 다른 염기가 같은 위치에서 발견되는데 이러한 다형성을 SNP라고 한다. 요때 DNA 코드가 있는데 동일한 부분에 사람마다 그러니까 염기 하나가 싹 달라요. 그 염기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거죠, 때는. 예. 인간은 99.9% 유전자가 일치하지만 0.1%의 SNP 차이 때문에 키와 피부색 등 달라지게 되고, 사람마다 머리 색깔, 피부, 키, 눈 색깔 등이 다 달라지고, 같은 약을 사용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 다르게 나게 되는 그 이유도 모두 SNP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유전자가 아무리 대부분 잘라도 그 염기가 한 10,00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럼 10,000개 같으면 저 아미노산 한 3,000개 정도 만들잖아요. 그게 10,000개 염기 중에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데닌인데 어떤 사람 구아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걸 바로 SNP라고 해요. SNP가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엉뚱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네요. 혈압병 같은 것이 염기 변이로 일어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인간 게놈 해밍에 이은 다음 단계로 제2 게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개인마다 다른 하프로타입을 조사해서 당뇨병, 암 등의 병이 있는지, 약이 잘 듣거나 부작용이 유발하는지 등의 체질에 관계된 사항을 유전자 레벨에서 해명하게 될 수 있는 게 이 하프로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NP가 불거지면서 요즘 나오는 용어가 개인별 맞춤 신약이란 말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구성하는 것이 하프로타입인데, 인간 게놈은 약 30억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일한 염색체 상에 있는 약 3만 내지 7만 개의 블록 단위로 유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록을 갖다가 하프로타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남자 계통의 Y 하플로타입, 이게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게 하플로타입이고 블록 단위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마크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 부분에 지적해서 이렇게 마크하는. 그때 처음에 선생님 발표하실 때 M 값이 바로 이거 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제일 높은 게 M176입니다. 예, 제일 높은 게 31%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217이죠. 217. 이것이 12.57%. 그 다음에 여기 M134와 M117 이게 11 내지 12%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하프로타입
마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Y염색체 DNA 배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돌연변이밖에 없답니다. 돌연변이 아니고는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 사람들이 Y염색체 구조가 비슷할수록 그들은 같은 조성에서 출현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스캔들 같은 것도 밝혀지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밝혀지는 거죠. 여기 지금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왼편과 오른편이 있는데 오른편 자료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타이 계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지금 이게 알타이입니다. 이게 보면은 두 쪽으로 지금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알타이 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여기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이고 여기 지금 일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갈래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 계통이 여기 뭐냐면은 그 아메리카 인디언입니다. 이야, 세상에. 그 지역들 이제 여기서 세세하게 조사를 비교를 할 때 이제 이 지역이 아까 알타이계가 여기 요 정도죠. 요 정도.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지역들의 그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Y 하플로타입의 그 분포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이 지역에 하고 인디언들이 하고 공통 부분이 있죠. Y 염색체 분석 결과 이른바 몽골족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하프로 그룹은 C인데 이 C가 이른바 순수한 혈통으로 믿어왔던 몽골 부리야트족에서 하프로 그룹 C 비율은 무려 83.6%에 달하는데 몽골의 대표적인 종족 집단인 몽골 칼카족의 경우에는 하프로 그룹 C 비율이 66%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과 만주족 사이에서는 16% 내지 일본에서도 4 내지 12% 나타나네요. 북미 인디언 중에서도 일부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Y 염색체는 분석 결과로 볼 때 하프로 그룹 C의 정체가 바로 6 내지 5만 년에 아프리카에서 벗어난 최초의 아프리카에서 생겨나서 처음으로 그 현생 인류가 이동한 것이 하프로 그룹 C라는 거죠. 하프로 그룹 C는 가장 먼저 아프리카를 벗어나 가장 먼저 아시아로 진입했던 현생 인류 중 가장 고전적인 집단의 하나인 셈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거세게 몰아치는 하프로 그룹 O의 압력을 받아 거의 소수 집단으로 몰렸지만 비교적 거주 여건이 열악했던 아시아 북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 그 잔존해 있는 거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여기 아주 간단히 생각하시면 우리 이보 프로젝트 잘 알잖아요. 그건 이제 모계로 추적하는 거고 그동안 연구 굉장히 많이 돼 있던 거예요. 그 이거는 이제 SRC 그쪽에 Y 염색체에 있는 그 유전자, 그거는 남성 통에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계 쪽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보 프로젝트의 상백을 이루는 Y 염색체에서 일어나는 그 유전자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북방 몽골로이드 쪽에 있는 그 포션이 우리나라하고 북미 넘어간 거하고 연계성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예. 하프로 그룹 C와 D 중에서 C를 중심으로 북부에 잔존한 것이 몽골족이었고 D를 중심으로 일본 열도에 잔존한 것이 아이누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국내 일부 Y 염색체 연구 결과에서 한국인에게 발견되는 하프로 그룹 C는 단순히 북방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하프로 그룹 C라 하더라도
서브그룹조차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방계라는 표현은 더더욱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다는 거죠.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 동남 해안 지대를 통해서 아시아에 진입한 고정적 집단의 후계일 뿐 아시아 북부 몽골 고원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한 뭔가 독특한 집단에게서 피를 물려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 자료 어디서 받았습니까? 책에 어디서? 아니 저 인터넷에 있는 거? 상당히 그럴듯한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선생님 발언하신 그 자료에 뭐 러시아의 최근 과학자가 시베리아 쪽에 우리 인류 기원해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학계에서 아직 그거는 뭐 대부분 90% 이상 증거들은 아프리카에 출현해요. 지금 이쪽에 하플로브 10 데이터도 지금 보면 아프리카에 출현했다는 걸 명확히 밝히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후기 읽다가 보면 중국이나 이쪽에 생겼다는 게 간혹 있는데 학계에서는 그거는 10%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90% 이상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정도가 그쪽입니다. 예. 그것의 더 명확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왼쪽 도표인데요. 이 왼쪽 도표를 보면은 시초가 이 아프리카입니다. 예. 아프리카이고 여기 중앙아시아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데 끝이 여기 지금 북미 인디안인데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각 민족이나 그 학자에 따라 자기 종교나 이런 자가인수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일침에 그냥 답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 왼쪽 그림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여 바이칼호를 지나서 동북아시아, 베링해, 알래스카를 지나 북남 아메리카로 퍼져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유전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게놈 프로젝트 완성 후 여성에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와 남성에게 유전되는 Y형식자 유전자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모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생했으며 그곳에서 수만 년을 잘 살다가 환경 변화로 인해서 6만 년 전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래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생각하세요. 여기 인도파이잖아요. 아까 우리 봤지만 이게 여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7천만 년 정도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복을 붙으면서 올라가면서 파멸공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 이쪽에 펀잡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양 바람이 이렇게 가서 이 파멸공원을 가면서 폐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예, 그리고 이쪽에 비를 뿌리고 이러가면 이쪽에 사우디 사막 있잖아요. 사막하고 이쪽에 나일강 있잖아요. 이 전체 영역이 이쪽 히말라야 산맥 영향을 받아갖고 건조한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대략 한 3천만 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3천만 년 전에는 이 나일강 영역이 밀림이었어요. 밀림이었는데 특히 이쪽이 여러분들 동아프리카 대지구대가 있는 데잖아요. 여기에 밀림이 이제 사바나로 바뀌면서 초기 이제 현생 인류와 대략 200만 년 전부터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년 전부터 우리가 전체 대륙 이동까지 다 머리로 구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인류의 기원을 추적하는데. 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오는 두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의 미토콘드리아 DNA로 본 인류 이동입니다. 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결론인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여기 C 하플로그룹 C 뭐 D 하는 것은 후계하고 모계하고 C 이름은 같아도 전혀 다른 겁니다. 미 대륙으로 들어간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은 D를 비롯해서 A, B, C와 X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이동 경로상 시베리아 북동 해안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플로그룹 C는 역시 하플로그룹 M에서 분화되었으며 D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와 바이칼호 사이 고지 초원에서 발생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오다가 이쪽에서 다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이제 가면서 또 이름이 바뀌죠. 조상들이 가면서 얘를 이어가면서 조상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이죠. 이제 각 이제 그 형에 따라서 그 이동 경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 저도 갖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모계로 보면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북미로 예. 남미까지 갔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모계와 북계를 종합적으로 한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이런 거 보시니까 이제 게노믹스 공부해야 되겠죠. 야, 아까 중간에 금방 지나갔는데 ALU라는 그게 나오는데 그거는 연기 서열이 동일한 연기 서열이 반복이 되는데 한 100만 그 연기 코드쯤 돼요. 예.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 전체에 많은 분량을 갖고 아무 의미 없는 게 반복되는 것들이. 예. 저 나오잖아요. ALU. 예. 네, 저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세요. 나오잖아요. ALU family of the Druspon is present at an extremely large copy numbers within the chromosome in a human genome. 예. 50만 카피. 그러니까 이게 50만 카피를 한 거예요. 덩어리를. 그게 게놈 전체 30억 연기, 섬처럼 갖다 뿌려져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이제 분석하면서 요즘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차이나하고 그 북미 인디안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이쪽은 요즘 굉장히 이제 핫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헬리코박터 뭐 이렇게 쭉 하는데 뭐냐면 우리 그 소장이나 대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그거가 그 사람의 캐릭터를 결정까지 해준다는 그쪽 학설들이 있어요. 최근 요 게노믹스의 한 파트입니다. 이쪽 이야기부터. 네. 저 파일로는 위에 있는 균입니다. 그렇죠. 위에 있죠. 맞아요. 헬리코박터 위에 있죠. 예. 요거는 보면은 그 인디안들이 기른 개하고 우리 동양 개하고 그 유전자가 같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베링해를 지나갈 때 따라서 같이 걷는 겁니다. 이렇게. 아, 맞아요. 그러셨겠대요. 유전 검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적을 수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요. 뭐 이것들은 좀 제가 추리롭긴 했는데 시간상 앞으로. 그게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우리가 호주 갔잖아. 에베리진들은 아직 개가 반야생이에요. 딩고가 가축화 안 됐어요. 근데 딩고가 아마 들어온 게 한 5천 년밖에 안 된 거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인간이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 임무를 나눠서 하는 거야. 우리가 가축이 그 경계를 서주면서 우리는 그만큼 여유를 얻는 거죠. 예. 굉장히 이 논문에서도 이동 경로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분야는 최근에 번역된 시베리아에서 30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시베리아 쪽에 개가 갖는 역할이 대단합니다. 예. 알타이족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동 경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에필로그로 원래 인디안들의 원조상들은 우리 한민족과 대체로 같은 혈통이라고 하겠는데 그들이 쓰던 토기의 일부가 이번에 한국에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인디언들이 별다른 문명이 없었다는 뜻 알려져 있지만 상상외로 아주 수준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러한 토기들을 만든 옛날 인디언들의 한민족과 같은 혈통이 이루어진 역사의 필연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온 그 토기의 모습입니다. 민브레스 토기라고 하는데 이 유럽인들이 미대륙에 상륙하기 전에 서기 200년지 1150년 북미대륙에 살던 토착 인디언 멤브리스의 모골론 문명이 남긴 토기들입니다. 이게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 민브레스 토기가 아시아 국가에 기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동서양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분석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온 미국인 스티븐 러블랑 박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흥분된 것으로 말문을 열었는데요. 수천 년 전 시공을 잇는 전설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경기도가 수장하게 된 이 토기들을 만든 사람들은 수천 년 전 아시아에서 북미 대륙으로 옮겨간 종족의 후손들로 이는 일종의 귀향이라는 모블란 박사가 직접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민벌스 토기는 화석에서 발견된 뼈나 치아처럼 인간의 미토콘드리아나 DNA를 추출해서 고대 인류를 연구할 수 있는 유물로 최근 고고학계에서 아주 중요성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걸 분석하면 이 속에서 그 유전자를 차이낼 수 있다는 거죠. 고대 인류가 식다가 뱉은 음식물 등 남아있는 치아의 성분 등을 토기에서 뽑아내가지고 연구하는 이 최신 학문의 선구자가 바로 러블랑 박사입니다. 그는 미국 외에 전 세계에서 민브레스 토기를 가장 대량으로 수정하게 된 한국이 앞으로 이 토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큰 부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한국 탐험대 세계 최초로 베링 해협 자력 횡단을 성공했다. 총 4장에 따르면 베링 해협을 외부의 도움 없이 걷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고 박영석 대장도 2007년에 횡단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거죠. 이 해협을 건너게 되는데 이런 경우로 오래전 빙하시대에 해수면이 낮았을 때는 베링 육교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연결돼서 동물들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인류가 진출한 것도 이곳을 통해서였습니다. 약 25,000년 전 시베리아 북부에 거주하던 아누이트족이 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이주했다고 알려진 걸로 몽골리안 루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해협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처음이라 하지만 그 이전에 2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알린 알래스카 서단, 이거는 경로고, 두 팀이 있었는데 두 팀 다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한 코스를 안고 중간에서 시작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탐험이 됐다고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최초의 이 탐험이 한국인이 탐험했다는 것은 그다른 의미를 갖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주 지난번하고 비교되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예, 지금 유전 쪽으로 거의 한 80% 완전히. 여기서 조금만 더 세부적인 공부를 하시면 그냥 책 챕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이정희 선생님 발표했는 것도 아주 괜찮아요. 그대로 그 포맷대로 그냥 하면 아주 깔끔한 챕터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니까 책 완성도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호주 때보다 나아요, 사실은. 호주 때는 우리가 15번 모의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했던 거고, 그때 비하면 지금은 우리 지금 발표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자료가
훨씬 나아요. 훨씬 낫고 크게 힘 안 들이고 요 자료를 근데 이제 각자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천문우주 내과학 모임이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도 아마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표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상황을 보고. 예. 근데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 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해요. 특히 지금 유전자 이쪽 굉장히 그 우려를 했었는데 거의 어느 정도 커버하셨고 이정희 선생님 했는 것도 굉장히 상당히 깔끔하게 수준이 됐고 그 다음 지금 박종환 선생님이 하는 거는 큰 프레임을 잡고 지금 들어가는 쪽이 돼 있고 지도 완성도가 상당히 한 70% 이상 돼 있고 그 다음 타르핏도 뭐 거의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타르핏 있고 타르핏은 그 넘치는 자료를 갖고 저 지질 하는 사람하고 협력을 해갖고 저 주화석하고 같이 연결해갖고 신생대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셔야 돼요. 그럼 완전 유니크한 자료가 돼요. 그럼 어떻게 자료는 우리가 한 30권 엄청 돈을 들여 사왔는 자료를 이제 잘 하셨는데 저 우선 디카로 찍어 하는지 해갖고 지금 우리 사오는 모든 자료를 다 쓰셔야 돼요. 그럼 참 이재 선생님 그 사온 책 중에 그 데스밸리의 골드 뭡니까 고스트타운 고스트타운 그 책을 단행본 하나 사왔잖아요. 제가 그걸 완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데스밸리의 그 폐건강촌 그걸 조사를 하면 그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 미시사 그러니까 초기에 그 골드러시가 데스밸리 쪽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걸 명확히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자 식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